살려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트럼프 정부가 무려 3,5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코앞에 두던 때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미 국방부 소속 기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한복판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상황. 미군 의무대조차 속수무책이었고 백악관은 천문학적인 협상 테이블이 엎어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바로 그때 한국 의료진이 나타나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모두 비켜 서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 한국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기자가 전한 단 한마디는 미국의 3,500억 달러 계획마저 흔들며 백악관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거운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서류 위 글자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이명현상이 저를 덮쳤습니다. 평택기지의 브리핑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후배 기자, 벤이 제 어깨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서 의무대를 부르게, 빨리.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주변 사람들의 놀란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였습니다. 제 냉철하고 정교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기자로 25년간 근무한 조나단 마일스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아시아 전문 기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평생의 신조였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란 결국 서류 위의 힘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이나 신뢰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제 기사 위에 존재하지 않았네요. 동맹이란 국익이라는 단어를 포장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것은 곧 있을 3,5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인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평택기지로 향하기 전날 밤, 벤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개천절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취재 일정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벤, 변수는 우리가 만드는 걸세. 휴일은 그저 달력 위의 숫자일 뿐이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병원 응급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죠. 조금 전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기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따라온 듯한 미 대사관 직원과 미군 관계자가 제 침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당장 미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의료진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저를 담당하던 한국인 의사가 그들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세요. 모두 비켜 서십시오. 여기서는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더군요. 의사는 그제야 제게 다가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말이 들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힘겹게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상급 병원으로 헬기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국적이나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나 비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죠. 오직 제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인 듯 보였습니다. 그가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에 연락해서 심장내과 수술실 바로 준비해달라고 전해주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와 보고하더군요. 원장님, 닥터 헬기가 정확히 15분 안에 이곳 옥상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 온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네요. 어떻게 이 모든 결정이 이토록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통과 정보 전달은 태블릿 PC 하나로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병원 디지털화의 힘일지도 모르겠군요. 옥상으로 옮겨지는 동안 처음 저를 진찰했던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옮겨졌을 때 거센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심장을 울리는 듯했죠. 헬리콥터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헬기 안으로 옮겨졌고 기체는 순식간에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머물던 도시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산의 단풍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네요. 제 옆에 앉은 의료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마음 편히 계십시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계음이 울릴 때마다 그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모습에 저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네요. 수많은 특종을 터뜨렸던 제 분석적인 두뇌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겹게 물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살릴 겁니다. 서울의 가장 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헬기 착륙장에는 이미 수술팀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장내과 박 교수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제 이름이나 직책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살려내야 할 응급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박 교수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마일스님, 저희를 믿으십시오. 그의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네요. 마취가 들어오기 직전,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타인에게 제 운명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아직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저는 저를 간호하고 있던 후배 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그의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벤, 본사에 딱 한마디만 전해주게. 내가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벤은 제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무언가 직감했는지 급하게 수첩을 꺼내 제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뉴욕과 워싱턴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저조차 미처 몰랐습니다. 잠시 후 박 교수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의 대답은 제 상식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헬기가 병원에 도착한 후 모든 시술이 완료되기까지 단 4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군요.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45분이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박 교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죠. 만약 제 고향 뉴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응급실에서 신원 확인과 보험 서류를 작성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모두 흘려보냈을 겁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해야 했죠. 병실에는 환자의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의 관리를 간호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네요. 저를 담당한 최 간호사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를 혼자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간호사 번아웃이라는 말이 남일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부터 약 투여, 위생 관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체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국가의 품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옆 침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이 노인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양반, 보기보다 회복이 빠르구만. 곧 있으면 나랑 같이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가도 되겠어. 그의 유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가슴에 가벼운 통증을 느껴 신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최 간호사가 즉시 달려왔죠. 그녀는 제 상태를 살피고는 1분도 안 돼서 당직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일스님의 회복 데이터는 저희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조차 놓치지 않는 그들의 철저함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미 국방부 기자가 아니라 그저 보호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무척이나 편안하게 느껴졌네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회복은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상태에 맞춰 표준 재활 프로토콜을 적용했죠. 재활 치료사는 매일 저를 찾아와 맞춤형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일스님, 조금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그녀의 격려 속에서 저는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몸이 회복될수록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었네요. 옆 침대의 이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의지가 대단해. 그러다 금방 뛰겠어. 어느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입니까? 퇴근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네, 퇴근했는데 마일스님 상태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 와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제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는 편히 주무시라며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마감 압박 외에는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저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제가 아는 어떤 직업 윤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맹이니 국익이니 하며 논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요. 진정한 관계는 서류나 조약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따뜻한 손을 건네주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은 좀 편히 주무셨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수십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제게 워싱턴의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저는 당연히 제 건강 상태를 묻는 안부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감정 없는 정보원의 목소리. 바로 그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마일스, 당신 때문에 3,500억 달러짜리 협상이 틀어지게 생겼다는 걸 모르나. 당신 입원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이 복잡해졌어. 안부 인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자가 아니라 환자일 뿐이오. 내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이오. 그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지. 즉시 독일의 미군 기지 병원으로 이송시키겠다.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얼음송곳처럼 박혔습니다. 25년간 저는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단어는 진실을 가리는 장막처럼 느껴졌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저라는 인간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3,500억 달러라는 숫자만을 계산하는 차가운 기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명령을 거부하겠소. 내 생명을 구해준 이곳에서 치료를 마칠 것이오. 전화는 소리 없이 끊겼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제 심장을 느끼며 심박수 모니터의 숫자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의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요. 그들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대사관 직원 2명이 예고도 없이 병실로 찾아왔죠. 그들은 병실의 소박한 풍경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마치 오염된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의료 수준을 믿을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마일스 씨. 어째서 이런 곳에 머무르려 하십니까? 저희가 최고의 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병실로 들어온 박 교수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평소 온화하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네요. 이곳은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할 곳입니다. 외부인은 나가주십시오. 직원이 오만한 표정으로 반박하려 하자 교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정치는 병실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국적과 신분을 떠나 눈앞에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이 병원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국적도 이념도 생명 앞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를 저는 이곳에서 생생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교수의 귀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 교수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여 제 의료 기록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진단 기록을 만들어 강제 이송의 명분을 만들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병원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막혀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보안팀장이 제게 찾아와 이 사실을 알리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은 마침 경찰의 날입니다만 저희는 1년 365일 환자분들의 정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네요. 제 조국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지키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한 시도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의 헌신이 결국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얼룩이 마치 저를 비웃는 조국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제 침대 옆에 앉았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하지만 이제 여긴 정말 안전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겁니까? 저는 당신들의 동맹국에서 온 그저 이방인일 뿐인데.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마일스님은 환자니까요. 저희에게 환자의 국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 앞에 있는 사람을 지킬 뿐입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제 마음을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협적인 조약이나 막대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아와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네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혼자서 복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안의 절망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소아병동 앞을 지나게 되었죠. 문틈으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어떤 언어보다도 아름답고 순수하게 들렸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신과 음모로 더러워진 제가 저 순수한 공간에 들어가도 될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한 간호사가 저를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며 따뜻하게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파요.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응. 심장이 많이 아팠단다. 하지만 이제 너처럼 씩씩한 친구들 덕분에 다 나았어. 아이는 제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꼭 잡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곧 나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한테 갈 거예요. 저는 그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읽고 의미 없는 블록을 높이 쌓아 올리며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내리는 듯했죠.
병실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조국이 제게 주었던 깊은 상처가 이 낯선 나라 아이들의 티 없는 미소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있었네요. 옆 침대의 이 노인이 창밖을 보다 말고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만. 꼭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나오는 멋진 신사 주인공 같아. 저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멋진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선생님.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에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고 말고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해가 뜨는 법이라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자신을 유럽의 한 국제 언론 재단 소속이라고 소개했죠. 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일스 기자님, 당신의 이야기가 저희 재단에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의료 관광 사례를 넘어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던 환자일 뿐입니다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보고서 한 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사례가 아주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네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환자의 관점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이 그 어떤 데이터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재단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과 의료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 이름 없는 영웅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라니요. 평생을 비판과 분석 속에서 살아온 제가 그런 숭고한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었던가요?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될 자격이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할 때 병원 옥상 정원이 개방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람을 쐴 겸 옥상으로 올라갔죠. 차가운 가을 공기가 제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장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저 취재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이름도 모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이 노인이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리하나? 얼굴을 보니 나라 걱정이라도 하는 모양일세.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가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곧 10월도 다 가는데 이용의 잊혀진 계절 노래라도 한 곡 부를 셈인가. 그의 따뜻한 농담에 제 마음속에 무겁던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소아병동에 들러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더군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제 얼굴과 아이의 얼굴 옆에 커다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겠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뒤로하고 1층으로 내려가 퇴원 수속을 밟았죠. 저는 당연히 엄청난 금액의 진료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한 대가이니 그 어떤 금액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벤이 제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본사에 연락해볼까요?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예상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상냥한 미소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일스님은 응급 상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가건강보험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데요. 그녀의 대답은 제 평생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생명은 모두에게 평등하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모든 것이 환자를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박 교수와 최 간호사, 재활치료사, 심지어 청소하던 아주머니까지 몇몇 의료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따뜻한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쏟아졌습니다. 박 교수가 앞으로 나와 제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마일스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 간호사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것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의료진들이 쓴 손편지가 묶음으로 가득 들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기자님의 회복을 지켜보며 오히려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네요. 소아병동 아이들과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자이면서도 다른 환자를 위로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7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감동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적도, 지위도, 돈도 묻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 떨리는 고백에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일스 님도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긴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저는 한 곳에만 전화를 걸었죠. 바로 유럽의 국제 언론 재단이었습니다. 그는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 위대한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는 탑승을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에서 제 생명보다 더 큰 것을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니 어쩌면 이제 그런 막대한 투자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약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처럼 우리 스스로의 오만함을 돌아보고 그들이 보여준 시스템의 품격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네요. 제 25년 기자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를 살린 이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이 규칙적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은 한국에서 멈추었고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동맹은 서류나 기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손길에서 시작되는 것이었군요. 여러분은 언제 타인에게서 조건 없는 따뜻함을 느껴보셨나요? 한 나라의 품격이란 결국 그 나라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67년 만에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진실에 눈을 떴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응급 구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믿던 한 외국인이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 진짜 신뢰와 사람의 가치를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꼈던 그 충격과 감동은 곧 우리가 평소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대한민국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쌓아 올린 시스템과 헌신이 이제는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